자, 이런 문제, 요즘에 가장 핫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325 해가지고 이제 유병자 보험을 많이 받으면서 질문사항을 간단히 했죠. 그러면서 설계사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것만 고지하면 문제없다라고 강의를 해요. 교육을 실제 하면서. 이게 고지 의무 수동화거든요. 묻는 것만 대답하면 아무 문제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3개를 물었을 때는 고지 의무 수동하고 10개를 물었을 때는 10개 묻는 거 외에도 고지해야 되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3개만 질문했을 때 이것만 고지하면 된다 라고 그런 의미에서 질문표를 만들어 놓고 여기는 묻는 거 외에는 문제 안 삼겠다 라고 했는데 10개를 질문했어요. 과거에 한 10개 질문했죠. 그때는 묻지 않는 거라도 고지의무 위반이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외국 법률들을 다, 외국에 있는 법률들을 다 이렇게 수집해 보면 2000년 이후에 유명한 뭐 영국, 프랑스, 미국 다 법들이 인보험에서는 묻는 것만 질문을 하고 보험회사가 질문표만 잘 만들면 다 잡아낼 수 있다. 웬만한 건 다 잡아낼 수 있다. 이제 이거죠. 그래서 고지 의무 수동화인데 지금 이제 이 건에 관련돼서 가장 분쟁이 많은 게 재검사 아니면 추가 검사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때 이제 계약을 했어요. 이 사람이 정기적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 거죠. 검사를 받고 약을 먹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게 3개월 이내에 걸리면 여기에 걸리고 정기적으로 갔다 하더라도 이게 3개월 바깥에 있으면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위험 측정 자료 평가로서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봐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유병자를 보험을 받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거 치료하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간염 치료하고 있는 사람이 주기적으로 가서 체크를 해서 간염 검사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간염 주기적으로 한 간염 검사가 우연히 3개월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검사고 추가 검사다. 이 재검사는 우리가 이거죠. 자, 우리가 선별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선별검사는 뭐예요? 간단한 돈 조금 안 들리고 나서 쭉 골라봤더니 이 사람은 정밀검사를 해야 되겠어 라고 골라내는 게 선별검사예요. 우리가 5대암 진단 받을 때 있죠. 5대암 할 때 간단한 치료 검사해 주죠. 국가에서 무료로. 그게 선별검사예요. 거기서 나오면 정밀검사 해야겠습니다. 아니면 정밀검사하고 나서 이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 추가 검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유병자라도 못 받겠다는 얘기죠. 그런 개념인데 아니 어떤 사람들은 간염 걸렸는데 우연히 3개월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우연히 3개월 받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고지 대상이 아니고 이 사람은 고지 대상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1심 판례들이 5대5 정도 돼요. 보험회사가 이긴 판례도 있고 보험회사 진 판례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설계사가 어떻게 얘기했냐에 따라서 지고 안 지고 그러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직 대법원까지는 내가 못 찾았고요. 근데 취지는 아니라는 얘기죠. 재검사나 추가검사가 만약에 우리가 정기검사는 선별검사이지 재검사나 재검사라는 것은 2번만 하면 재검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유병자를 받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간염이 있어도 받겠다. 고혈압이 있어도 받겠다. 이런 건데, 뭐 당뇨 있어도 받겠다. 그럼 당뇨 가서 피 검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뇨 간 사람들이. 근데 그게 재검사라면 그 유병자를 받겠다는 거에 어떻게 그걸 판매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저희도 이제 소송을 하나 하고 있는 그 부분인데, 재검사에 대한 개념을
꼭 구구학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재검사. 그러면 두이잖아요. 한자로. 그 두 번째면 무조건 재검사한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면.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유병자들이 정기검사에 걸리죠. 3개월 안에만 걸리면. 그러니까 3개월 전이면 안 걸리고 3개월 후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죠. 혹시 문제가 생기면 분쟁이 생길 거를 대비해서 3개월 텀을 두고 계약을 체결해 주는 것도 하나의, 왜냐 분쟁을 예방하는 게 최고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분쟁이 생겨서 또 문제 생겨 그러면 고객 이탈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유병자 보험을 들 때도 지금 보험회사들이 정기검사도 재검사로 가끔씩 지금 하고 있고, 그분들이 대부분이 걸리면 중병이 걸려요. 암 걸리거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보험회사가 문제와 이슈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음에 보험금이 많이 나갈 수 있겠다라는 것만 이슈가 잠기 때문에 결국은 사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커진다.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아까 언제 정기검사 했냐 그러면 내가 딱 10일만 지났으면 이제 3개월이 넘었어요. 그러면 10일 후에 하자.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여러분들이 나중에 분쟁이 생기고 그러면 뭐 전화 수시로 받아대고 뭐 그거 해명하고 그러려면 여러분 영업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 분쟁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대비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릴게요. 팁을.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시어리의 이론이라고 들어봤죠. 투자는 분산해라. 한 주머니에 다 담지 마라. 몬땅 주식에다 투자했다가 꼴딱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참 애매모호한 사람이에요. 이게 고지음을 걸릴까 안 걸릴까 애매모호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분리해서 보험을 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료실비는 지금 분리되잖아요. 그죠? 근데 A야 보험회사고 그다음 나머지도 A 보험회사다 이거죠. 그럼 의료실비 청구하다가 이거 다 날라간다고. 그잖아요. 의료실비 제일 많이 청구하는 게 뭐겠어요?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그 보험 계약자들은 보험을 넣어놓고요. 보험금을 못 받으면 손해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평생 보험금 안 받고 싶어요. 저 종신보험 들고 평생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아니죠. 암보험 들고 암보험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험은 안 받는 게 최고의 행복인데 우리나라는요. 주기적으로 보험금이 나가야 이게 썰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랍니까? 진단비, 골절비, 무슨 비 이렇게 막 나눈단 말이에요. 유병자가 있는 분들은요. 잘잘한 거 많이 넣지 마세요. 그러다가 고지음을 걸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거 딱 해놓고 이거는 3년이고 4년이고 사고 이런 사고 날 일이 별로 없어. 이런 거 딱 넣어놓고 나머지는 그냥 언제 날아가도 되는 거 모아서 잡동사니 보험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보험회사도 분리해줘야 돼. 대부분의 고지음 위반이 여 때문에 걸려. 입원 일당 때문에. 의료비 때문에. 의료비 20-30만 원 청구하고 50만 원 청구하고 그러다가 걸려요. 의료비 한 100만 원 청구하다가 걸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 보면 A라는 의료비는 B라는 회사고 나머지는 A라는 회사다 이거죠. 그리고 이것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분리해. 그러면서 고객한테 설명하는 거죠. 너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분리하는 게 오히려 좋겠다. 근데 보통 다 하나로 묶어서 받아요. 의료실비만 단독으로 하라 하니까 의료실비 단독 빼줘요. 근데 보험회사는 같아요. 이게 설계사들의 일반적 패턴이. GA에 계신 분들도 전속이야. 어차피 뭐 그렇게 하시면 전속도
교차가 있잖아요. 교차가 있고. 그리고 꼭 의료실비를 내가 받을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인터넷으로 하든지 전화로 해가지고 그냥 가입하라면 되지. 내가 고지의무 위반의 부담을 설계사가 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료실비나 이것만 떨어내면요, 내가 3년 내에 고지의무 위반 때문에 문제 생길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어요.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정말로 튼튼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과거에 치료받은 적도 전혀 없고 그러면 묻고 상관없는데, 이게 좀 묻는 건 아닌데, 묻는 건 빠져나갔는데 이게 찝찝해요. 그러면 질병 사망 몇 개 해서 굵직한 거 따로 들고, 그죠? 이거 안 보면 따로 들고, 이렇게 해서 한 두세 개 쪄져 놓으면 결국은 사망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살아있잖아요. 왜? 10년 넘어서 5년 넘어서까지 문제 생기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험 계약을 갖고 하나 묶으려고 하지 말고, 그죠? 특히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암 같은 경우는 걸러가 없는데,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은 고혈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당뇨와도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거 있다 그러면 그거는 따로.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좀 고객도 고지의무를 피해가고, 설계사님도 고지의무를 피해가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면 답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더 안전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의료실비 같은 경우는 전화해가지고 인터넷 가입하면 설계사가 안 껴있잖아요. 내가 A라는 보험회사인데 B라의 보험 들면서 내가 코치한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담당이 아니니까 나한테 구상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결국은 조금 더 자유롭게, 고지의무와 자유롭게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것이 또 계약자한테도 유리하다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자, 제척 기간 내에는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나, 제척 기간이 경과하면, 자, 해지 가능한데 내가 이 병은 큰 병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보로 해주겠다. 부담보 안 해주면 해지하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해지 불가능이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좀 한 2년, 3년이 넘어서 제치가이 넘었는데 부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요. 부담보를 거절했을 때 어떻게 하냐. 해지할 수 없죠. 해지 못하면 보험금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관행에 여러분 계약자만은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세요? 제가 이제 그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제가 만든 단어니까요. 써먹으세요. 고아보험 계약자는 고아라는 뜻은 뭐예요? 부모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이제 부모는 설계사예요. 그러니까 설계사가 없는 보험회사 저 계약은 고아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더 험한 게 미아보험 계약자예요. 엄마가 있는데 잃어버렸어요. 무슨 얘기죠? 사고가 나면 설계사가 안 보여. 사고가 났는데 내가 지금 보험회사에 면책당하고 힘드는데 설계사는 아무 역할도 못 해줘. 그러면 그거 알아요? 고아보다 미아가 더 서러운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가 안 되려면, 그죠? 고아보험 계약자한테 너 고아 안 되려면 나한테 계약하라 그러면은 뭔가가 재테크가 우리 설계사의 주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죠? 재테크가. 세금 전략해 주는 게 우리 주 업무는 아니잖아요. CEO 플랜도 우리 보험의 주기능은 아니에요. 근데 보험회사가 설계사가 보상을 많이 알면 계약자하고 갖고 놀기 좋겠어요? 아니면 힘들겠어요? 힘들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약관을 해석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약관을 제대로 알고 계약할 때 설명을 제대로 하고 계약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약관을 제대로 알면 이게 적과 동침이거든요. 설계사가 누구 편이겠어요? 보험회사 편이겠어요? 계약자 편이겠어요? 누구 편이에요? 계약자요. 그죠? 보험회사가 돈 줘요? 설계사가 돈 줘요? 저기 계약자가 돈 줘요? 월급을? 결국은 누가 돈을 주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주지만 결국은 누구 돈에서 가는 거예요, 월급이? 고객. 고객이 많고 고객이 나한테 충성심이 강해야 내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근데 사고만 났다. 그러면 그 주변 계약이 날아가. 사고만 되면 그 계약이 날아가. 그 계약 주변이. 그럼 그거는 내가 응대를 제대로 못한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재테크 이거는요, 이제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서민들이 지금요, 이제 한 달 살기가 버거운 시대가 와요. 근데 무슨 재테크를 하고 무슨 재테크를 해요? 4명이서, 가족이 4명인데 나가서 500을 못 벌어요. 아버지, 엄마, 큰아들, 딸 4명이 나가서 알바하고 다 하는데, 학교 다니고 막 하는데 4명이 500을 못 벌어요. 그 사람한테 재테크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보상이라. 그러니까 사고 났은 현장도 가보고 교통사고도 가보고, 여러분들한테 모르고 잘 모르고 있으면 현장에서 저한테 전화도 해주고,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부담보를 요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부담보를 요구할 수 없다. 몇 년 지나면 제척 기간이 경과하면, 그죠? 이미 부담보를 요구해서 사인까지 해준 거는 돌이킬 수는 없나요? 소송을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소송을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보 살리려고 소송을 어떻게 가겠냐.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금액이 커지면 누가 개입할 수도 있는데, 개입할 여지가 있는데, 자그마한 사건을 만약에 계약을 해지했거나 자필 서명해서 동의해버렸거나 그러면 그거는 힘들어요.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묻지 아니한 사항은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다. 내가 묻는 것만 고지의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직업 고지 통지 의무 위반인데요. 자, 아까 고지나 통지가 고지했죠. 똑같아요. 근데 직업은 질병과 관계 있어요? 아니면 상해와 관계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질병과 관계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상해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서 직업을 묻지, 질병을 평가하기 위해서 직업을 묻지는 않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뭐라고 했죠? 자, 상해사고는 이때 상해사고 났다. 그러면 3년이에요. 근데 이때 병원에 치료를 받았다. 이게 질병으로. 그러면 이건 질병사고지 상해사고가 아니라. 아까 뭐라 했어요? 질병은, 상해는 우연하고 급격하고 외래적이죠. 그 다음에 질병은, 뭐예요? 우연한 건 똑같아요. 그죠? 근데 급격한 건 없어요. 급성이라고 붙일 수 있는 거는 심장마비나 심근경색 외에는 급성이란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질병은 뭐예요? 점점 이렇게 악화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점점 악화되기 때문에 질병은 발생 시기가 아니라 발견 시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내재적이죠. 신체 안에서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뭔지 아세요? 메리인가요? 미들 이스트 레스피레이션 신드롬. 그래서 중동 호흡기 증후군.
이게 이제 호흡이란 뜻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우연히 생긴 건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겼어요? 완성은 아니죠. 급격히 생겼죠. 내 몸 안에서 내원이 원인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니면 바깥에서 들어와서 생긴 거예요? 상해 사고인데 우리나라에서 저거를 상해로 지급하는 예가 없어요. 자, 뱀에 물려서 그래서 죽었다. 상해? 비비류균에 비비류균 알죠? 조개 먹고 비비류균에 의해서 폐혈증이 생겨서, 폐혈증이라는 것은 피가 붕괴됐다는 거예요. 피가 오염됐다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 그러면 독버섯을 먹으면 해주는데 왜 비비류균은 안 해주냐? 내가 실수로 농약을 먹었어. 그러면 해줘, 상해로. 독버섯을 먹었어. 산에 가서 이거 이쁘다 이거 가서 이랬더니 그게 독버섯이야. 그래서 죽었어. 그럼 해줘. 근데 왜 이거는 안 해줘? 의사들이 전부 다 질병으로 사인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가 얘기하는 질병하고 보험이 얘기하는 질병은 상해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보험에서 상해가 임하면 질병은 이렇게밖에 안 돼. 상해가. 병원에서 상해는 피 터지고 찢어지고 째지고 깨지고 이것만 상해야.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자, severe, acute respiration syndrome. 뭐죠? 급성 이게 뭐냐면은 이거죠. 중증, 그죠? 중증, 그 다음에 급성 호흡기 질환. 이것도 감염을 통해서 생겨요. 자, 그 다음에 SFTS는 진드기에 우리 진드기 조심하라 그러죠? severe fever, 트롬보사이트, 그 다음에 신드롬입니다. 이게 중증 열을, 그러니까 severe fever, 중증 열에 있고, 트롬보사이트는 뭐냐면 혈소판이에요. 혈소판이 감소된 거죠. 그럼 이건 진드기에 물렸어요. 근데 왜 이거 다 상해로, 그럼 뱀에 물리면 상해로 해주고, 진드기에 물려가지고 감염이 되면 질병이다. 우연하고 급격하고 외래적이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봄에서가 질병이라고 하니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왜 질병일까? 비비류는 조개를 먹었는데 왜 독버섯을 먹는 상해고 조개를 먹어서 문제 생기면 질병일까? 왜 뱀에 물려서 하면 상해고 벌에 물리면 상해인데 진드기에 물리면 또 왜 그럴까? 왜 뱀에 물리면 해주는데 일본 내염목에 물리면 안 해줄까? 목에 물린 건 똑같은데 물려서 감염된 거죠. 그러니까 감염이라는 것만 볼 거냐, 아니면 감염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염, 아까 호흡기 질환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러면은 자, 통지 의무 갈게요. 자, 우리가 질병보험엔 고지 의무밖에 없어요. 질병보험에는 통지 의무가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요새 아픕니다라고 통지했더니 보험사 해지해버리면 보험을 어떻게 왜 들어? 그래서 질병은 통지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내가 탔다. 그래서 통지를 안 했다. 그러면 해지할 수 있는 것도 상해만 해지를 해야지. 질병까지 해야 되지 않은 거는 그것도 아까
제가 보험계약의 분리주의에 의하면 잘못된 거죠. 근데 해지 당하고 나면 사실 굳이 하기 힘들어. 예. 소송 가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금액이 작아서. 자, 그래서 상해는 딱 고지할 사항이 딱 두 개예요. 직업하고 그 다음에 이륜차. 직업하고 이륜차. 예를 들어 뭐 승용차를 운전하나 화물차를 운전하나 이것도 직업과 관련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보험계약의 분리주의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주계약이든 각계약이든 각각 독립된 계약으로 그 이유는 보험료가 각각이고 편의상 묶어서 판매하고 따라 면책할 때도 일부만 면책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해지할 때도 일부만 해지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 하나로 묶어서 팔지만 하나의 계약이 아니고 각각의 계약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재를 보험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동산, 기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품, 그 다음에 건물이단 말이에요. 근데 동산에서만 고지 의무 위반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계약으로 다 해지할 수 있냐에 대해 대부분은 이것만 해지하고 나머지는 안 된다. 왜? 각각을 만약에 이 사람은 A보험회사, 이건 B보험회사, 이건 C보험회사, 이게 D보험 이렇게 각각 계약했다면 이것만 계약 해지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묶어서 했다고 해서 다 계약을 해지해버리는 것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보험회사들이 통합으로 가입해놓고 하나가 문제 생기면 다 해지해버리잖아요. 이게 결국은 사실은 보험회사가 지금 관행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안 맞는 거죠. 근데 저거 해지하고 나면 저걸 살릴 방법이 소송을 통해서 살려야 되냐. 이게 안 되니까 구제를 못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해지당하기 전에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설계사들이. 자, 그러면 고지의무 위반했다고요. 직업이요. 자, 직업 고지의무 위반했는데 이때 상해사고가 없었다 그러면 제척기간이 언제라고요? 2년. 그러니까 상해사고가 있었다면 3년이지만 상해사고가 없었다면 2년이라는 거죠. 이때 설령 질병치료했어도 그러면 우리가 상조보험이라고 아세요? 상조보험. 자, 이때 사고도 발생해서 치료도 했고요. 이때 질병도 치료했고 질병 치료했어요. 2년 한 조금 넘어서 사망했어요. 그때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면책을 해요. 근데 이 보험은 사망밖에 없어요. 상조보험이니까 사망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때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이때 네 번째 죽었냐? 무슨 뭐 예수님입니까? 이거는 사망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고가 아니다. 그러면 보험계약의 분리주로 가버리면요. 진짜 보험사고 개념이 굉장히 다양해져 버리죠. 신경경색은 신경경색이 발생해야 되고 뇌출혈은 뇌출혈이 발생해야 돼요. 이게 보험사고지. 아니 예를 들어서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갔다. 그거 뇌출혈하고 무슨 보험사고 같냐는 거죠. 그럼 감기 걸리면 뇌출혈 진단 미쳐? 안 힘든다. 보험사고의 개념이 뭐예요?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고. 암보험밖에 안 들었어요. 암보험밖에 안 들었어요. 암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협심증 때문에 병원에 갔다. 보험기간 전에 협심증 치료 받았다 이거죠. 보험사고 아니에요. 보험기간 중에 협심증 치료 받았다. 보험사고 아니에요. 왜? 이 암보험밖에 없기 때문에 뭐밖에 없는 거죠? 암진단밖에 없는 거죠. 보험사고. 근데 그런 것들을 개념을 여러분 보면서 싸우면 훨씬 여러분들이 좋아지는데 여러분이 뭐야 병원에 한 번 갔다. 뭐 의료비 한번 청구했다. 그건 다 보험사고입니다. 3년입니다. 그러면 맞아. 그러고 여러분들이 포기해버립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생명력이 굉장히 길어지려면 남들이 안 갖는 재주를 가져야 돼요. 고객이 필요한 재주. 그게 뭐냐? 결국은 사고 났을 때 현장에 가서 처리해 줄 수 있는 능력이죠. 자, 그러면은 제척 기간을 2년이라고 할 때요. 자, 제척 기간이 2년이라고 할 때, 자, 2년이 지났어요. 직업을 고지 의무 위반했는데 2년이 지났어요.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제척 기간이 넘었다고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자, 이분이 자, 뒤에 거 볼까요? 자, 2017년 1월 1일 날 이 사람이 철근공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사실 식당을 하려고 요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배워가지고 식당을 하려고 계속 물색을 하러 다닐 때 보험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사한테 내가 지금 식당을 알아보고 있다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철근공으로 하지 말고 식당으로 하는 거 어차피 할 거니까 식당으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식당으로 한 거죠. 근데 쭉 알아보니까 이게 임대료고 막 좋은 장소로는 뭐 권리금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철근공으로 가다가 한 거죠. 고지의무 위반이죠. 그죠? 근데 이때 질병 입원 수술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이게 보험사고가 되냐 안 되냐? 안 된다. 왜? 상해사고가 아니잖아요, 저거는. 그죠? 상해사고가 아니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나서 우리가 하반신 마비가 됐는데 이 사람이 보험이 나가야 될 돈이 3억이 넘어가요. 그러면 저거를 해줄게 라고 계약 받아온 사람이 없는 거죠. 해줄게 라고 계약 받아온 사람이. 하반신 마비가 됐을 때 이거 뭐 아세요? 이거 뭐예요? ADLS. 자, 우리가 액티비티 다이어리 뭐 이렇게죠. 뭐요? 능력이니까 일상생활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하반신 마비된 사람이 ADLS로 끌으면요. 팔다리는 움직이잖아요. ADLS 장애 100% 나오려면 식물인간이에요. 아니면 상반신 마비. 팔다리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은 100% 나와요. 팔이 움직이면요. 밥 먹을 수 있죠. 그죠? 이동도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어요. 목욕도 어느 부분적으로는 해요. 그러면은 ADLS 그러면은 한 50에서 60밖에 안 나와요. 근데 팔 하나, 다리 하나 잘리면 얼마예요? 아세요? 50. 두 다리 잘리면 얼마예요? 100%. 여기 못 써가지고 다리만 못 쓴 게 아니라 성기능도 없고 대변도 못하고 다 못하고 다리를 다 못 쓰는데 두 다리 잘린 사람은 의족 끼고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100%고 이 사람은 50%면 뭐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누구도 못 한다는 거죠, 설계사들. 그래서 이걸로 끊는 게 아니고 팔다리로 끊어요. 요거 발가락 안 되는 거 20%, 요거 30%, 요거 30%. 그러면 벌써 60%가 돼버렸죠. 한 다리 잘리면 50이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팔다리 식물인간 하반신 마비는 양쪽 족지, 족관절, 슬관절 끊으면 100이에요. 근데 이거를 몰라요. 재활학과에서 다 이렇게 끌어줘요. 따로 끊을 때는 재활의학과에서 따로 의뢰를 해야 돼요? 안 끊어주더라고요. 안 끊어줘서 다리 얼마, 적지거를 얼마, 팔다리 얼마 이렇게 다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ADLS 평가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평가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내가 100% 청구했죠. 여러분 여기 AMA라고 방식으로 끊어온다고 그러잖아요.
눈 하나 실명되면 우리 상해보험에서 얼마 줘요? 장애 하나 실명되면 50 주죠? ADLS는 27% 줘요. 방식이 다 다른데. 근데 제가 대학병원에 가서 안과 장애를 끊어달라고 자꾸 얘기하면 맥브라이 방식하고 AMA 방식밖에 할 때는 모른대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내가 이걸로 끊어달라고 그래요. 대신 실명이 답니다. 써주시라고. 그리고 나는 27% 끌어주면 50% 가고 AMA 맥브라이도 23% 끌어주면 50% 청구 들어가요. 어떻게 그렇게 정리하시? 23점. 실명이 50%니까. 실명이 50%니까 실명이란 말이- AMA를 끊든 맥브라이드 건 실명됐다는 것만 써달라. 그리고 나는 50%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알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 있죠. 모를 때가 마음이 편했다. 알기 시작하면 골치 아프다. 예. 그게 아니고 판례 많이 보면 돼. 판례 많이 보면 돼. 창조적인 것까지 가려면 우리나라에서 보험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한 1, 2% 정도, 2, 3% 외에는 창조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정말 보험 변호사 중에서 보험만 계속 소송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험에서 법률 자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빼놓고는 그렇게 보험을 창조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약관을 위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의 전문가다 하는 사람은 판례 많이 알아서 그 판례를 보니까 이렇더라. 뭐 이 정도. 거기까지 가시려고 생각하려면 굉장히 오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요. 자, 전화 설치공이라고 설명했어요. 근데 여러분 직업하다 보면은 전산에 다 나와요? 아니, 우리나라 직업이 수십만 가지인데 전산에 있는 게 어떻게 그걸 다 커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설계사가 전화 설치공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전화 설치가 없으니까 기계 저작공으로 넣은 거예요. 자, 계약자하고 설계사가 있는데 계약자는 전화 설치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기계 조작이라고 집어넣었어요. 계약자 때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저거를 요거는 2급인데 요건 3급이니까 비례보상하겠다. 고지의무는요. 고지의무는 올로가 나싱이에요. 주냐 안 주냐인지 비례보상이라는 게 없어요. 보험료를 더 이렇게 우리가 잘못 받았으니까 보험료를 더 내달라. 이거는 가능할 수 있죠. 근데 고지의무 가지고 비례보상 안 돼요. 고지의무는 주냐 안 주냐고 직업 통지 의무만 비례보상이 문제가 있는 거죠. 질문이 네. 저기서 그 구체적 업무 고지할 때 네. 이렇게 전신주 타고 올라가서 한다는 얘기를 안 했으면 그건 고지입니까? 전화 설치공이라고 얘기를 하면 설치하는 사람이 맞죠. 그 구체적 업무를 또 아니, 예를 들어서 어디서 다닙니까? 회사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직입니까? 예, 사무직입니다. 그러면 되지. 내 사무직이 무슨 나는 팩스 넣고 내 사무직 뭐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묻는 것만 대답하면 되죠. 내 직업이 뭐냐? 설치공이다. 됐어요? 그러면 전화 설치공이 어떤 위험을 가진가 하는 것은 보험자가 판단해야 되죠. 그죠? 근데 저거 비례보상 나간 거를 다시 달라고 한 거예요. 지금. 금액 아니,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고지의무는 아까 그랬어요. 고지의무는 비례보상이라는 게 없어요. all or nothing. 통지의무, 직업 통지의무만 비례보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끔씩 사건을 받다 보면요. 이게 이제 특히 8월 달 같은데 휴가철에
이런 사고가 많은데 이제 팀장이라서 현장 안 나가요. 그래서 사무직이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백화점에 엘리베이터 고장 나는데 직원이 한두 명 휴가 가가지고 없으면요, 팀장으로 나가야 되죠. 뭐 그 엘리베이터 고장 나는데 그거 놔둘 수는 없으니까. 제 사고가 팀장이 엘리베이터 수리하러 갔다가 팔이 잘려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죠?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정도의 위험으로 보고 보험을 받았다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이 위험이 이만큼 높다는 거죠. 그러려면 두 가지죠. 그 일을 계속 종사하든지 아니면 빈번하게 예의를 해야 이게 올라가지. 이때 한 번 하고 이때 한 번 했다고 그래서 위험이 저렇게 올라가진 않는다. 평균적 위험이. 근데 보험회사는 뭐라고 합니까? 이례적이 아니니까 두 번 했으니까 무조건 면책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어떤 차가 있는데, 자, 364일은 출퇴근을 썼어요. 추석 때 하고 설 때 지가 인터넷으로 사람 모아가지고 저 혼자 가니까 같이 타고 갈 사람 해가지고 지가 돈 좀 벌어 갔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자동차가 사업용으로 볼 거냐, 비사업용으로 볼 거냐. 근데 보험회사는 저게 사업용이래요. 두 번 했으니까. 위험의 현저한 증가라는 것은 두 번 했다가 아니고 우리가 일회적이라는 개념이 한 번 했다는 뜻이 아니고 주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주기적이지 않다. 제가 이제 요거는 재밌어서 한번 얘기할게요. 재밌어서. 자, 이 사람이 목수하는 사람이에요. 목수 일이에요. 근데 목수 이제 원래는 이 사람이 마더로스였어요. 그런데 이제 가정 막 한 달 뭐 두 달씩 막 비우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무역업을 한다고 오픈을 했는데 이게 무역업이 쌩뚱이가 돼요? 안 되니까 무역업 하나 차려놓고 이제 알바로 형이 목수니까 따라다니면서 목수일 배우면서 잡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현장을 가다가 형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한 다리 잘리고 뭐 이렇게 중상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직업 통지 의무와 인과관계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현장을 가다 사고 났으니까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면 내가 한번 또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 고속버스를 타고 가요. A가. 여기서 B도 타고 가요. 근데 이 사람은 부산에 목수 현장 가기 위해서 탔고 이 사람은 친척집 결혼식 하기 타서 탔어요. 근데 둘 다 목수인데 사무직으로 고지의무 위반했단 말이에요. 그럼 통지의무 위반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물어서 너 어디 갔냐? 현장 가려고 목수 탔습니다. 그러면 이건 고지의무 위반이나 통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있고 너는 어디 갔냐? 그랬더니 친척 결혼식 그러면 보상해 줄게. 좀 이게 말이 돼? 이 사람 위험하고 이 사람 위험하고 달라요? 위험이 전가됐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그러면 사고하고 조금이라도 인과관계가 있다면 이렇게 이제 발레가 해석하거든요. 집에서 자다가 화재가 났어요. 죽었어요. 그랬더니 직업이 뭐냐니까 목수래요. 그럼 그 다음날 뭘 하려고 했냐? 그 다음날 일찍 내가 현장에 가려고 자고 있었는데 저 갔다. 그건 목수와 인과관계 있는데 너 일찍 잤구만. 그렇게 면책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죠? 아니 공사 현장에서
나와서 점심 먹으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요건 목수와 관계돼 있고, 그죠? 그죠? 일요일 날 똑같은 장소를 횡단하다 가는 사람은 자, 똑같은 목수인데 둘 다 고지 의무 위반했는데 이놈은 슈퍼 가다 사고 났고요. 이놈은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얘는 면책이고 얘는 부책이네요. 웃기는 얘기라는 거죠. 웃기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조금이라도 인과관계는 목수의 위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수의 위험. 목수의 위험. 그러면 저거 지금 아까 일상생활이잖아요. 목수를 직업으로 함으로써 지금 고속버스 탔다고 해서 위험이 현저히 증가된 게 아니라고. 그러면 마찬가지죠. 형하고 둘이 놀러 가다 사고 났다면 해줬을 거 아니야. 똑같은 현장이라도. 이게 무엇은 위험의 목수의 위험이냐고. 일반 교통사고지. 그죠? 여러분 예를 들으니까 이해하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좀 쉬었다 하죠.